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의 이른바 싹쓸이 수임, 몰래 변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황들이 드러나는 만큼 조만간 홍만표 변호사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오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부터 보실 텐데요. 네, 천안에만 오피스텔 53채. 네. 네,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주제어부터 보느라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너무 엄청난 소식이라서. 네, 너무 예. 깜짝 놀라서요. 법조 로비 의혹의 중심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을 떠난 뒤에 5년 만에 이제 부동산 재벌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요. YTN이 파악한 바로는 홍 변호사하고 가족들이 파악한 게 천안에만 지금 오피스텔이 53채라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어제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직접 취재한 이상곤 기자 리포트 보고 한번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만표 변호사와 홍 씨의 부인 처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3층에서 15층까지 모두 5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15제곱미터의 원룸형 방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14층이 홍만표라는 분을 알고 있었죠. 소유주가 누군지는 분양했던 그 자료에 있었으니까. 오피스텔 임대 사업은 실소유주 대신 부동산 업체 A사가 위임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 25만 원 수준입니다. 14층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한 곳대로 남는 소리가 나가는데. 다 있어. 오피스텔 한 채 값은 분양 당시 7천만 원 선이었다가 최근 10% 정도 매매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홍 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부동산 가치는 충남 천안에 있는 것만 3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부동산 업체 A사 대표를 불러 홍 씨의 투자액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홍 변호사가 신고액과 다른 소득 등을 감추려고 A사를 동원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피스텔 운영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탈세 등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홍 변호사의 소환 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자 이쯤 되면 정말 부동산 재벌 이야기가 무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각 언론사마다 지금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그 숫자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벌었을까요? 글쎄 이제 그 이후에 네. 그 신고된 어떤 수입 내역 같은 것만 보더라도 퇴직 직후 한 3개월 사이에 20억이 넘었었고 해마도 뭐 86억, 그 다음에 2013년 같은 경우 91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가 네.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어떤 변호사의 정상적인 수임 과정에서 이렇게 큰 액수를 수임하기는 어렵죠. 개인이 물론 이제 로펌, 그러니까 법무법인의 이름을 빌리긴 했었지만 사실상 혼자 운영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뭔가 브로커가 개입이 됐다거나 어떤 네. 비정상적인 소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지는 게 정상인 상황인 거죠. 아무리 전관이라고 해도 좀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일 네. 수밖에 없는 게 정관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달라서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있고요. 네.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법적, 정상적인 절차 이후에 법적인 절차 이상의 뭔가를 바랬을 때 흔히 말하는 로비 같은 것을 네. 시도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액수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회사, 이제 검찰이 찾아낸 회사인데요. 이 부동산 관련 회사로 알려진 A사, 이제 검찰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A사가 이제 홍 변호사가 소득을 감추려고 동원했다 이런 의혹이 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네. 신고한 400여 건 가량의 예. 내역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네. 그럼 소득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퇴직 당시에 재산이 한 11억에서 13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네. 사건 신고했던 내역,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보유 내역 같은 걸 비교를 하면은 정확하게 금전적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 혹시라도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어떻게 수익을 올린 것이냐 이런 네. 부분들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검찰에서 부동산 회사도 다 조사를 한 거죠. 네, 지금 검찰 수사가 이 A사 대표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지금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홍 변호사가 A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을 했고 입금을 했느냐, 혹시라도 이 A사를 통해서 부동산만을 거래를 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네. 현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액수의 어떤 소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 회사를 이용해서 이른바 세탁 같은 걸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검찰에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바로 탈세 혐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실까요? 돈 되면 뭐든지 특수통에서 싹쓸이 변호사로. 자, 이거 변신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전직 대통령 사건부터 해서 이제 굵직한 사건들 맡았던 특수통 검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관들이 이렇게 네. 이제 개업을 해서 뭔가 영리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웃할 것 같아요. 왜 예.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게 된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양성을 했었고 또 그 긴 시간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뒀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 퇴직 이후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 정도는 모르겠으나 그거 국가가 투자한 자산을 이용해서 본인이 이렇게까지 영리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부터가 의혹이 드는 거고요. 네. 또 홍 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일반적인 정관들의 수임 형태와 다르게 뭐 굵직굵직한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외에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뭐 평범한 수백만 변호사들 원짜리도 그런 있더라고요. 사건들까지도 예. 다 싹쓸이를 해서 또 수임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사건들 하나하나까지 정말로 정상적으로 기대하는 만큼 의뢰인이 기대하는 만큼 사건에 시간을 쓸 수는 있었는지도 좀 네.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싹쓸이도 이제 싹쓸이지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 수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네. 현재 정관이후 금지법 같은 데에서 예. 본인이 근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1년 동안 수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에 있다 보니까 검찰 단계의 사건은 다 거기에 해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임계를 아예 제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수임을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흔히 이제 언론에서 몰래 변론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조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까? 흔히 있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네. 그 말에 네. 사실 변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아, 적합하지 않다라고 원래 봅니다. 변론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변론을 쓰기가 안 된다. 변론이란 말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네. 법정에 출석을 해서 변호사에게 주어진 자격 내에서의 권한으로서 뭔가 네. 발언을 할 수 있었을 때 변론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전화를 걸어가지고 판사나 검사에게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부정청탁이라 로비에 해당하는 거지 변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 변론이란 단어 자체가 좀 아깝다 이런 이제 얘기 저는 그냥 해주셨는데. 로비 내지는 청탁이라고 해야 된다고 청탁이다. 봅니다. 예. 자, 그럼 홍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얼마 저축은행 비리 사건, 저축은행 비리 사건, 그게 예. 2012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공직에서 얼마 나온 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이후 금지법 네.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으니까 다른 변호사를 중간에 선임을 시켜줍니다. 선임을 네. 시켜주고 그게 그 변호사 명의로 한 7억 원 가량을 받았다가 정말 이상하게도 그 연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수임 제한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변호사로부터 다시 절반에 해당하는 3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단순하게 소개비 쪽으로 절반을 더군다나 3억 5천을 받은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선임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했을 뿐이지 공동으로 이른바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검찰 수사가 처음에는 정은호 게이트 한 축으로 이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약간 홍만표 변호사 개인 비리 쪽으로 지금 흐르는 것 같은데 검찰이 조금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네. 언론을 통해서도 예.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수임 액수가 예. 나왔고 또 맡았던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비리 사건들을 많이 맡았지 않습니까? 저축은행 비리 사건도 그랬고 동양그룹 사태 같은 경우 이제 피해자가 4만 명이나 이르렀던 사건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과거의 지위를 이용해서 현재의 현관이 검찰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대로 덮어지게 될 경우에는 검찰이 받게 된 불신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네.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 홍만표 변호사 검경 수사권 그 조정에 책임지고 검찰 떠날 때만 해도 후배 검사들의 박수를 참 많이 받고 떠났는데 이제는 이렇게 의혹 백화점이 돼서 또 후배들의 수사를 받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